감사드리고요. 원탁의 기자들도 만나보시죠. 알고란의 고란 기자,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오늘 코스피가 오랜만에 3,200까지 넘어섰습니다. 코스닥은 800선 넘어섰고 시가총액은 어제 3,000조 원을 넘어섰죠. 좀 의미 있는 변화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제 시가총액이 이제 3,000조 원을 넘어섰는데 이게 사실 지금 계속 코스피 시총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덕분입니다. 이게 세계 시장 합산한 건데 뭐 코스닥 코넥스도 합친 건데 네. 이제 사실 코스피 시총이 가장 크니까요. 그래서 코스피 시총이 그러니까 지난해 말만 해도 2,000조 원이 안 됐다는 걸 생각하면은 사실 지금의 이 수치가 얼마나 큰지 더 와닿는데요. 한 2,600조 원 정도 되죠. 코스피만 놓고 맞습니다. 보면. 지금 올해 초에 2,000조 원을 넘어섰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달 말에 2,500조 원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2,000조 원으로 올라섰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인하, 뭐 추가 증시 부양책 이런 기대감 속에서 코스피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종결했는데 네. 그러면서도 이제 금융통감위원 6명 중에 4명이 이제 현재 3개월 내에 현재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주목했던 게 이제 외국인인데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해 중순부터 계속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봤을 때 이제 트럼프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인지령 논란 뭐 이런 게 있으면서 네. 이제 대선과도에서 물러났고 그러면서 또 그때 트럼프가 총격으로 맞으면서 이제 또 그때 한번 네, 굉장히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트럼프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이제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죠. 이제 아무래도 가뜩이나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의 최대 피해국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졌던 건데요. 동시에 이제 지난해 말에는 또 다들 아시겠지만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로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많이 떠났는데 이제 지난달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이후로 그 또 더군다나 이제 관세 전쟁과 관련돼서 이제 리스크가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되면서 국내인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다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건데 특히 지금 지난해 많이 팔면서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의 보유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주식 비중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더 많이 사지는 않을 수 있더라도 일단 더 많이 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당분간 코스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또 6월 들어서도 외국인은 좀 순매수를 또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보통은 이제 증시가 오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한 3번 정도의 대선을 보면 뭐 코스피가 한 달 평균 한 2% 가까이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그 초반에 한 3%대 올랐고 문재인 정부 초반에도 그랬고요. 박근혜 정부 초반에만 조금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선 관련된 불확실성 해소되고 뭐 대부분의 정부가 이제 초기에는 증시 부양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허니문 랠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네. 하는데 이번에는 단순한 이런 기대감에 더해서 뭔가 구조적으로 뭐 체질적으로 한국 증시가 바뀌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올 초만 해도 이 올해 유망자산 이렇게 물어보면 뭐 기관 투자자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애널리스트 이런 분들이 다 국내 증시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긴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 이유가 뭐 지금 얘기하는 상법 개정안 이런 것보다는 너무 싸다,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 정도면 담아도 되지 않겠냐 이런 거였는데 여기에 실제로 이제 새 정부 들어서고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만한 요인들이 더해지니까 이제 불이 붙은 것 같은데. 실제로 아까 이제 강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외국인들 얘기를 좀 해보면 증권사에서 보면 국제 영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만나보고 뭐 지금 이제 그 한국투자공사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이제 한국투자공사 이런 데들 해외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런 분들 만나서 이제 물어보면 새 정부 들어선 초반에 이제 외국인들 문의가 되게 많이 왔대요. 그러니까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들이 정말 될 것 같아? 이런 이제 질문이었는데 지금 하나씩 뭐가 되는 게 보이니까 한국 증시 괜찮아지겠는데? 이런 식으로 관심이 이제 늘어나고 문의가 더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일부는 외국인 매수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 그동안 비오는 것도 있으니까 채우는 과정을 넘어서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살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저께 이제 국제금융센터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그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 이제 해외 언론의 시각을 좀 소개한 걸 보니까
이 3법 개정안이 어쨌든 간에 여야 합치로 이제 1호 법안으로 통과가 된 거잖아요. 생각보다 속도가 너무 빨랐다. 그리고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전환점이다. 이런 표현들을 좀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국 증시의 진짜 고질적인 이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이 지배구조 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였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국인들 매수는 정말 이제 시작인 건가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사실 그동안에 정말 지겹게 이야기했던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가장 예전에는 이제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인 우려가 컸었는데 요즘은 그것보다는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그러니까 사실상 대주주들이 자기들에게만 유리하고 소액주주에게는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제 그거 하나 제대로 고치겠다라고 하니까 증시가 또 엄청나게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래서 코스피가 3,200 넘었는데 여전히 싼가 혹은 조금 비싼가 비교해 보면 여전히 국내 증시에 대해 놓고 비싸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이게 그 증시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뭐 PER 지표라고 해서 퍼가 있잖아요. 주가 수익 비율. 네, 맞습니다. 뭐 미증시 같은 경우 뭐 25배, 20배가 넘는 수준인데 우리는 10년 평균 하니까 한 10점 몇 배 뭐 이 정도 나와요. 이제 10배 정도 네,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만 회복이 돼도 그러니까 한 12배, 12.6배 수준까지만 와도 4,000포인트까지는 갈 수 있다. 이게 모 증권사에 4,000포인트가 왜 가능한가에 대한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코스피 PER이 12배까지 못 갔던 적은 없어요. 12배, 15배까지 갔었던 적은 있죠. 물론 상황 따라 다르긴 증시가 합니다만. 좋을 때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증시가 좋을 때 수준으로 가고 사실 우리가 증시가 좋을 때 12배인데 지금 미국은 그냥 보통 평시에 그냥 20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고 MSCI 선진국 비교해서도 17배 정도 나온다고 해요. 평균이. 그럼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못 미치는 거고 물론 우리가 이제 신흥국 주식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어쨌든 근데 증시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가들은 PER이 오히려 더 높은 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성장을 하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만 그냥 재평가를 받아도 지수는 오르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고 사실 요 PER 지표라고 하는 건 이 증시에 대해서 얼마만큼 가치를 부여하느냐가 결국은 심리잖아요. 투자자들의 심리요. 그런데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증시가 정말 이제 믿을 수 있는 그야말로 그 재테크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정말 건전한 수단이 되는 그 장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지금 정부가 판을 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건 그냥 매매를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기업의 자본에 돈을 넣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라는 게 자본을 던진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제 누군가를 믿고 내 자본을 맡긴다라는 의미인데 그걸 이제 믿고 운영해주는 사람들, 즉 기업의 경영진들이 과연 모든 주주를 제대로 대리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신뢰.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시 출발하는 그 출발선에 있고요. 아까 그 시가총액 이야기를 해서 말인데 항상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보면 행복하긴 한데 남과 비교하면 좀 불행해지긴 합니다만 얼마 전에 그 시가총액을 처음으로 4조 달러를 넘어선 엔비디아가 있다 보니까 여기는 회사 하나의 시총이 5,500조 원. 우리나라 거의 2,600개 기업 다 합쳐야 3,000조 원인데. 어저께도 올랐더라고요. 예. 사실 그 전날은 이제 장중에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넘었던 건데 어제 다시 이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도 시총 4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사실 놀라운 거죠. 지금 시총 그냥 4조 하니까 다 뭐 크게 안 와닿으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3조 달러를 넘는 기업도 미국 기업이 엔비디아 외에는 마이크로소프트랑 그 애플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난해 정도만 해도 지난해까지도 아니도 이 올해 초만 해도 지금 중국의 그 AI 스타트업이죠. 딥시크가 등장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AI 칩 수출 규제, 뭐 상호 관세 발표 이런 거를 발표하면서 이제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시총이 2조 달러대 초반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불과 한 3개월 만에 다시 2배로 늘어난 건데 아무래도 이후에 여전히 AI가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엔비디아 매출이 절대적일 것이다라는 믿음이 강해졌는데요.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이런 중동 국가에서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미국의 빅테크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구글, 메타 이런 데서
AI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 이런 발표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에서 AI 모델을 훈련하고 뭐 추론하는데 이제 꼭 필요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또 AI 가속기 시장에서는 95%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 기업으로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고. 이제 4조 달러가 어느 정도인지를 감이 안 오잖아요. 감이 정말 안 옵니다. 작년 기준으로 각 국가의 명목 국내 총생산 GDP 순위를 좀 봤어요. 미국이 29조 달러로 1위고 중국이 18조 달러로 2위, 독일이 4조 7,100억 달러, 일본이 4조 700억 달러인데 5위, 6위가 인도, 영국인데 4조 달러 간대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시가총액 하나가 이 영국이나 인도, 이 나라도 큰 나라잖아요. 이 나라의 국가의 경제 규모보다 크다는 의미인 건데, 사실 작년, 재작년만 해도 AI 거품론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그렇죠. 엔비디아 주가도 고점 대비 한 30% 그렇죠. 빠지기도 했었어요. 예. 지금 이렇게 지금 와서 보니까 저희 회사도 최근에 AI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제 PPT 같은 거를 이제 사내에서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업종이 이 AI를 빼놓고는 이제 경영계획을 그렇죠.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국가 차원에서 이거는 이제 자산으로 이제 확보할 수밖에 없는 이 흐름이 됐기 때문에 요새 뭐 소버린 AI란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엔비디아의 이런 점유율과 이런 걸 봤을 때 AI의 거품론은 아니었다. 그거는 우리가 너무 기우였다. 이런 생각이 지금 와서 듭니다. 그리고 산업 시대를 구분할 때 우리가 지금 이제 AI 혁명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잖아요. 그만큼 생활 전반을 바꾼다는 건데, 그 우리가 인터넷 초기 인터넷 혁명이 있었을 때 그때 뭐 닷컴 버블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기업들. 그리고 그 닷컴 버블 이후에 기업들의 주가는 그야말로 이제 폭락을 했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닷컴 버블 인터넷 초기에 그때 대장주는 시스코라는 회사였는데, 그때는 정말 다들 닷컴 버블만 다 돈 몰려들고 하다 보니까 이 시스코라는 이 대장주 회사에 아까 말씀드린 그 퍼 얼마나 이 기업을 비싸게 거래하느냐. 그 지표가 130배예요.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는 지금 그렇게 4조 달러 넘었다, 신고가 경신했다라고 하는데도 33배. 이 얘기는 뭐냐? 실적이 나온다. 맞아요. 돈을 벌고 있는 회사다라는 거죠. 그냥 꿈과 기대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되니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거고. 뭐 앞으로도 아까 말씀해주신 소버린 AI 쪽 하면은 어쨌든 엔비디아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시장에 거의 뭐 90% AI 칩 경우에는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받쳐주는 주가 상승이기 때문에, 과거 우리 이제 너무 뭔가 가격이 오르면 다들 야, 이 닷컴 버블 때 그거 아니야라고 이제 다들 걱정하는데, 이번은 조금 다르다. 이성식님이 엔비디아를 한국으로 모셔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내주는데. 웬만한 생산은 다 대만에 맡기고 있고, 뭐 싱가포르에 R&D 센터 만든다고 하고, 또 중국에도 투자 많이 한다고 하는데, 참 엔비디아랑 SK 하이닉스가 파트너십 통해서 잘 벌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측면에서 좀 아쉬운 게 많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세상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 변화에 같이 올라타는 게 투자의 본질이기도 한데, 그러면 변화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했으니까 변하지 않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시장에 아직까지도 좀 불투명하고 약간은 좀 지저분하게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뭐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주가 조작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 금융당국도 이거를 좀 날을 더 세우더라고요.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라는 거를 설치하겠다고 이제 금감원, 금융위, 거래소가 같이 해서 발표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이제 소위 불공정 거래 같은 것을 이제 대응하는 체계가 이제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하는 조사 권한도 차이가 있어서 갑자기 뭐 중요하고 아주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 뭐 유기적인 대응이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로 합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단장 같은 경우가 이제 금감원 부원장이고 사무실은 거래소에 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초기부터 함께 조사를 해서 뭐 신속 심리하고 뭐 강제 조사의 필요성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심리 조사 과정에 이제 효율을 극대화하는 만큼 이제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처벌이 된다라는 인식이 뿌리 내리게 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 우리 미국에 이제 대표적으로 SEC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게 없었다는 것도 사실 조금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니 근데 있었어요.
아니 뭐 각 이제 기관에서 각각 담당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합 체계라고 해야 될까요? 없는 거죠. 그리고 약간 SEC가 갖고 있는 막강한 조사 권한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우리는 이게 약간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거래소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금감원이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있고 그게 안 되니까 검찰 고발로 결국 이제 마무리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다 흩어져 있는. 거치다 보니 그렇죠. 이게 시간이 뭐 2년까지도 맞아요. 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이런 분들은 다 빠져나갈 구멍 이익을 찾고. 다 이제 어디다 이제 실현을 돌리거나. 하거나. 근데 이게 그 제가 보면은 한국거래소도 그렇고 적발하는 조직 거의 뭐 AI를 동원을 한다, 슈퍼컴퓨터 동원해서 적출하겠다라는 건 수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그렇게도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에도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생겼고 금융위에도 특사경이 있고 강제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금감원 금융위에도 있어요. 그리고 검찰에도 남부지검, 뭐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이런 것도 있고 각 체계는 강력하게 있거든요. 과거에도 있었고 더 강력하게는 되고 있고. 네. 근데 좀 부족한가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합동해서 의사 결정 체계가 단일화돼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분산돼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제 단체가 출범을 하면서 합동 대응단 이게 출범을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옛날에도 했었고 박근혜 정부도 나와가지고 주가 조작한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뭐 된 게 뭐냐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 지금 이재명 정부 시대 들어서 정말로 주식 시장으로 와라라고 정말 각종 메시지를 다 내놓는 것 같아요. 부동산 규제책 내놓으면서 야 부동산이 자산 투자 대상이 아니야. 이제는 부동산은 그냥 자는 거고 사는 공간인 거고 네. 집은 자는 곳이고 자는 곳이고 네. 그리고 주식시장으로 와라.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소액주주가 대주주에 비해서 뭔가 피해를 봐? 대우를 못 받아?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제 개정해줄게. 상법 개정. 그리고 주가 조작 때문에 문제야? 그럼 우리가 이거 다 잡아넣을게. 합동대응단.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게 약간 저도 기자로서 전직 기자로서 약간 부끄러운 일이지만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쓰고 이번에 약간 이렇게 해서 선행매매했다는 게 걸렸거든요. 근데 거의 그게 20명이나 네, 뭐 아직도 조사 중이다라고 하는데 조사를 받고 있다고. 근데 이게 저는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놀랍다기보다는 약간 그 시사점이 뭐냐면 이게 약간 이 아름아름 여기서 다 문제가 됐던 건 1월달에 이미 그게 약간 문제가 다 됐었대요. 그거 수사 들어간 지는 꽤 오래됐다 맞아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도가 나온 게 지금이거든요. 저는 이 보도가 나온 것도 전국 보자면 이 일반 국민들이 주식시장에 들어갈 때 그간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오해들 혹은 뭐 이 오해가 아닌 정말로 그렇게 실제로 벌어져 왔던 여러 가지 기울어진 운동장 그리고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장으로 굴러왔었던 여러 가지 관행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지금 척결하겠다고 다 내놓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도 약간 기자들 뭐 이런 거 아니야라고 이제 뭐 의심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적발하겠다는 거고 주가 조작범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잡아넣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지금 실제로 이걸 얼마나 잡아들이냐의 것과는 떠나서 이 주가 조작을 진짜 실행하는 세력들도 지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잘못했다가 큰일 나겠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처벌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이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동안의 주가 조작 같은 게 이렇게 뭐 적발을 해도 왜 근절되지 않고 반복이 됐나? 결국 이거 남는 장사거든요. 평생 먹고 살 만큼 벌 수 있다면 내 이 뭐 빨간 줄 하나 그어지는 게 뭐 변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꽤 있었어요. 그래서 처벌 수위도 한참 높여야 한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조금 더 해봐야 되는데 지금 BTS를 키운 어떻게 보면 이제 방탄소년단이 방시혁이 탄생시킨 소년들 뭐 이런 뜻을 처음에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지금 상장 후 받은 4천억 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를 상장 전에 투자자들에게 증권신고서를 통해서 알리지 않은 혐의 이런 걸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일반 그때 이제 하이브가 지금 상장 회사인데 상장을 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그때 2020년 전후에 이제 비상장 회사이던 하이브를 상장하기로 하고서 상장 직후에 주가가 급등을 하잖아요. 보통 뭐 네. 따상이라고도 하고 뭐 따따상이라고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제 그때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금융당국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이런 대주주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상장 이후 최소 6개월 정도는 주식을 팔게 하지 못하는 이제 보호예수 제도에 걸려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대주주들이 갑자기 상장 직후에 이제 주식을 팔게 되면은 당연히 소액주주들이 주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방 의장이 과거에 하이브
간부였던 측근들을 사모펀드를 세우게 했고 이 사모펀드가 투자자들에게 이제 하이브 비상장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방 의장이 이 사모펀드와 상장에 따른 지분 매각 차액의 30%를 넘겨받는 계약을 맺은 건데 또 이 과정에서도 이게 투자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사들일 때 상장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식을 사모펀드에 팔게 했다라는 그러니까 비상장 시절에 투자자들이 갖고 있던 주식을 상장하면 당연히 보유를 했을 텐데 네. 우리 상장 계획 없어요 하니까 다른 사모펀드에 넘겼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상장을 추진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누구를 기만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팔았고 그리고 그 이익의 일부를 방시혁 의장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 시간차가 얼마 안 돼요. 뭐 2019년 이럴 때 실제로 이 하이브의 측근이 설립한 이 사모펀드에 지분 넘긴 뭐 LB 이런 데들 얘기 들어보면 그때 방시혁 의장이 상장 계획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서 이걸 갖고 있을 때 이제 사모펀드는 사실 엑시트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네. 보통 투자하고 나서 뭐 빠르면 5년, 뭐 길어도 10년 내에는 이제 엑시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하면 지금 넘기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제 넘겼는데 그로부터 1년 내에 이제 상장을 했으니까 이건 분명히 이제 약간 기만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방시혁 의장이 일부러 상장 계획이 있음에도 일부러 거짓말을 했느냐 아니면 그때는 상장 계획이 없었지만 한 3개월 지나서 상장 계획이 생겼던 거냐 이거를 고의성 여부로 또 다퉈봐야 할 것 같고 그러면 문제는 방시혁 의장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일지 이게 하이브라고 하는 지금 우리나라 엔터 기획사 중에 가장 큰 회사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하이브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하이브를 맡는 것도 방시혁 의장이고 방시혁 의장이 이 하이브라는 회사의 기업 문화, 경영 이런 것들에 관여하는 바가 컸기 때문에 이걸 띄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스톤피라는 그 하이브 이 상장 프로젝트를 위해서 설립된 것 같은 이 사모펀드가 사실상 이 상장이 끝나고 나서 차익 실현하고 2021년 12월에 폐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게 너무 명확하고 문제는 이 과정에서 뭐 하이브가 상장한 첫날 뭐 급등했다가 이제 매물들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고 사실 이 주가가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렸거든요. 그 사이에서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손실을 본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본시장법 위반의 이 여지를 피해갈 수는 좀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원래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회사 하면 이제 소속된 연예인들의 리스크가 좀 큰데 여기는 네. 이제 대주주의 리스크가 불거진 약간 이례적인 경우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이 정부가 뭔가 주식시장의 불공정한 면을 좀 없애고 이것들을 좀 공정하게 만드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와중에 사실 이전 정부에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굉장한 이제 리스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이브라는 이 기업 자체. 상징적인 존재죠. 시가총액이 지금 한 1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 사건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저희가 또 뉴스를 통해서 전달을 더 해드릴게요. 경제상식 퀴즈.